일정 알려드리면 이건 직강생 선생님들 일정이에요. 9시부터 1시까지 보통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보통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30분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뒤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 반까지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꿈과 희망은 12시 반이셨겠지만 1시 반. 그래서 그렇게 이론 수업을 한 다음에 1시간 점심시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공부한 거를 오늘 복습 시험을 치시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50분간 복습 시험을 치시고 그 다음에 해설을 들으시고 가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진행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영락에서 나온 이 합법교육론을 이제 진도로 먼저 잡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먼저 쭉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요 사평책으로 갖다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락책이 뭐 엄청 좋아가지고 여기를 따라가느냐? 그건 아니고 사평책의 박재현 교수님이 훨씬 더 이 화법에 대해서 이해도가 조금 더 높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목차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누구시죠? 이창덕 교수님이 막 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 이해도가 더 높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은 딱 필요한 내용들을 재구성을 해가지고 묶어놓는 방식으로 지금 장정리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합법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얘가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게 나왔다가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초보자가 읽기에는 초심자가 읽기에는 이 합법교육론 영락의 요 순서가 훨씬 더 짜임새가 있어 보일 거예요. 초보가 읽을 때는. 그래서 요거를 기본으로 가고 그다음에 얘를 갖다 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하실 거는 뭐냐면은 요거를 읽으시면서 목차에다가 제가 이제 요거를 읽을 거잖아요. 같이. 그러면 요게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페이지 수를 적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복습을 하실 때에도 요 영락 먼저 읽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사평 거 읽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1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23페이지 펼치시면 돼요. 자, 합법의 특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의 특성은 크게 볼만한 것은 없는데 어쨌든 이게 강독반이다 보니까 제가 따로 정리된 교재로 수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정리된 교재로 수업을 할 경우에는 이 맥락이 날아가요.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이 언급이 되었는가 하는 맥락이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따로 어떤 편저를 만들게 될 경우에는 이게 저작권 문제가 계속해서 걸리기 때문에 웬만한 내용들을 다 날리고 이게 개조식으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훨씬 더 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강독을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페이지 보시면 합법의 특성 보면은 두 번째 문단부터 읽겠습니다. 학자들은 대체로 인간 의사소통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과 원리가 있다고 본다. 첫째, 전인격적으로 소통하는 전인성의 원리이다. 지금 이제 필기하실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인간 소통은 단순히 말과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전체로 이루어진다는 원리이다. 둘째, 상황이나 사회 등의 맥락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는 맥락 의존의 원리이다. 그런데 여기 맥락 의존은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는 게 이 구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뭐의 의존성이 높다. 맥락의 의존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잘한다 잘했어 잘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진짜 막 김연아가 금메달 했다는 상황이다. 이러면 잘한다 잘해. 이러면 진짜 잘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내일 모레 환갑인데 아직까지 임용시험을 치고 있다. 이러면 이제 80을 넘기신 노모가 잘한다 잘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럴 때는 그 상황에서 잘한다가 진짜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반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즉 구어라고 하는 것은 그 맥락에 굉장히 크게 의존을 한다. 특히 구어는 뭐를 많이 하냐면 생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맥락을 가지고 이걸 복원을 시켜서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는 같은 말이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소통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의미적으로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는 통일성의 원리이다. 의사소통 과정의 의미에 일관성이 없으면 혼란이 생겨 소통이 어려워지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한다. 인데 거기다 써두겠습니다. 동그라미 1, 경제성 극대화고요. 바로 뒤에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다 정리해 두시면 복습하실 때 더 편할 거예요. 동그라미 1, 경제성 극대화고요. 동그라미 2, 표현성 극대화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을 극대화하고 표현성을 극대화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는 경제성 극대화 전략이다. 가능하면 편하고 간단하게 말하려고 하는 전략이다. 경제성 극대화 전략은 발음, 형태소, 문장, 담화, 표현 여러 층에서 작용한다. 같은 전달 효과라면 가능하면 쉽고 간단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려고 하는 전략이 경제성 극대화 전략이다. 둘째, 표현성 극대화 전략이다. 가능하면 많은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전략이다. 그러니까 표현성이라고 하면 뭔가 표현 방법이나 표현 방식 이런 수사법에 관련된 얘기처럼 느껴지겠지만 지금
무슨 얘기를 담고 있느냐? 의미를 최대한 많이 전달하고 싶어 한다. 근데 의미를 최대한 많이 전달하려고 하면 경제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경제성을 높이면 의미가 생략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서로 반비례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전략은 항상 기란 관계를 형성한다. 경제성이 좋아지면 표현성이 나빠지고 표현성을 좋게 하려면 경제성이 떨어진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많은 표현은 경제성 전략과 표현성 전략이 합쳐서 가장 적합한 형태로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서라고 하면 경제성은 좋지만 존경의 의미, 공손의 의미는 표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래쪽은 그냥 싹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런 게 이제 화법의 어떤 특성이다. 근데 이제 화법의 특성과 화법의 성격이 서로 구별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거의 구별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성이나 성격을 말할 때 똑같아요. 땡땡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똑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이 구어의 특성이다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가 떠오르시겠지만 뭐 일회성이라든지 상호교섭성이라든지 정해진 용어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일상생활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어는 뭐냐? 항상 개론서에 나오는 단어로 외워둬야 된다. 즉 답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개론서에 나와 있는 용어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화법의 성격을 보시겠다. 앞쪽에 나와 있는 특성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이쪽에 나와 있는 성격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외우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구어적 성격 보겠습니다. 구어적 성격이란 화법은 구두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행위로 문자 언어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듣기 말하기는 일반적으로 시 공간을 공유하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의사소통하므로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이 빈번하다. 이에 그 다음 저는 밑줄을 쳤는데요. 참여자들 간 협력과 공감이 문자 기반 소통보다 강조된다. 협력과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공감적 듣기, 그 다음에 협력의 원리 이런 것들이 왜 출제가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낼만해서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읽기가 분절적이고 명료성을 지향하는 반면 듣기는 통합을 지향한다. 쓰기가 인간 정신 밖에서 인간 삶의 맥락을 떠나 수동적으로 존재한다면 말하기는 인간 삶의 맥락 속에서 현실적이고 자연적으로 존재한다. 우즈베크 공화국과 키르기스 공화국의 오지에서 읽고 쓸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931년과 32년의 한 실험은 이런 차이를 보여준다. 피엄 집단에서 해머톱 나무 손도끼를 그려진 그림을 주고 이를 분류해보라고 했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나무랑 해머톱 손도끼를 분류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르게 분류를 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분류했는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다르게 분류를 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상황 맥락, 환경 맥락과 연결시켜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즉 구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반영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냐면은 사고를 그리고 이제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어떤 사고를 반영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제일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밑줄을 치시면 됩니다. 문자를 매개로 하는 읽기 및 쓰기와 달리 듣기와 말하기는 문자에 의해 분절되기 전의 인식체계, 통합지향적인 인간 사고방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게 그나마 중요한 문장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구어적 성격은 그럼 뭘 공부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독서와 작문이라고 하는 과목이 등장을 했죠. 아주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독서와 작문이 묶이게 되는 순간 누가 희생을 당하게 되냐면은 화법이 희생을 당하는데 버렸어요. 왜냐하면 화법과 언어를 이제 묶은 상황이죠. 아무도 그 선택 과목 선택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독서와 작문이 엮였을 때 제일 첫 번째 성취 기준이 뭐냐 하면은 문자 언어의 특성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성취 기준입니다. 그럼 이와 상대되는 문자 언어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구어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문자 언어와 구어의 특징을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된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잘 정리가 돼 있느냐?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 얘가 정리가 어디에 잘 돼 있냐면 독서와 작문개론서에서 정리가 훨씬 더 잘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문어랑 비교를 하셔서. 자, 관계적 성격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만약에 구어의 특징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나와 다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관계적 성격, 그다음에 사회문화적 성격이에요. 화법의 이제 성격을 알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관계적 성격과 사회문화적 성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구어성이 안중에서가 아니다. 안중에서가 아니고 여기에 지금 나오기로는 화법보다는 작문이나 독서에서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생략을 하자. 자, 관계적 성격 보겠습니다. 관계적 성격은 사회 구성원들은 화법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발전시킨다는 것을 가리킨다. 말은 내용을 전달하거나 소통하려는 언어적 목적. 자, 언어적 목적 동그라미 하시고요. 을 지니기도 하지만 상대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관계적 목적도 동시에 짓는다. 자, 관계적 목적 동그라미 치시고요. 요 용어에 왜 동그라미를 쳐드리냐면은 지금 선생님들 이제 1에서 4월 요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 국어 교육의 이해 강독도 추가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국어 교육의 이해가 지금 최미숙 교수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쓴 개론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걔를 별로 안 읽죠. 왜냐면 우리 어차피 개론서 다 읽을 건데 얘를 뭐하러 읽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거기에만 실려있는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나오는 언어적 목적, 관계적 목적 요런 용어들이 이제 전은주라고 하는 분이 이제 자주 나오거든요. 왜냐면 그분이 화법과 관련해가지고 논문을 되게 많이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은주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어디 교수님 하고 계시겠죠. 근데 이제 이 목적의 용어를 뭐로 정리할 거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좀 거기 언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로 일단 외워놓자. 언어적 목적과 관계적 목적으로 외워놓자. 독서나 작문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적 목적이 두드러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화법이야말로 관계성을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뭐가 나와요? 공손성의 원리 이런 게 실제로는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걔는 무시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적 목적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메시지에는 내용 정보와 함께 관계 정보가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만난 친구에게 아침 먹었어? 라고 건네는 말은 친구가 아침 식사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는 물음이자 동시에 친구와의 친교를 돈독히 하려는 관계지향의 물음이다. 화법에서 관계적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식은 호칭 동그라미 하시고 지칭 동그라미 하세요. 호칭과 지칭이다. 호칭과 지칭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가끔 참여자들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해보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난 널 사랑해 라고 말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의 관계는 말하기 전의 관계와는 사뭇 달라진다. 화법 참여자들이 말을 통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거나 혹은 위로와 애도의 말을 주고받는 것도 참여자들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왜 호칭과 지칭을 동그라미를 해드리냐면 이게 개론서에서 딱 한 문장이 나왔다 하더라도 요걸 가지고 출제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호칭과 지칭이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제 지도 교수님은 저를 보면은 저랑 통화를 하실 때 가끔 이제 류 선생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분과 저의 관계는 저는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리기보다는 약간 조금 이제 낮은 위치에서 이제 선생이라고 불리는 상황이죠.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와가지고 류 선생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질문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살짝 당황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수평적 관계니까 그래 괜찮을 것 같기도 해 이러면서 약간 당황하지만 수용을 하겠죠. 근데 그 누구도 어쨌든 저를 이 교실 안에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보통 선생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를 것이냐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과 엄마라고 부르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규정했느냐는 어디서 티가 난다. 지칭과 호칭에서 티가 난다는 겁니다. 그럼 지칭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가깝게 여긴다. 그 사람이 이러면 어때요? 좀 멀게 느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그저를 기준으로 약간 지칭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걔는 이러면은 또 별로 안 좋은 거죠. 걔라고 하는 것과 그 사람 이건 또 달라지니까요. 자, 의사소통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관계는 다른 사람을 고려하고 각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일련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상호작용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 유지되고 발전한다. 화법 참여자들은 각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이 규정된 역할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기대되는 담화를 수행하고 상대방에게도 역할에 걸맞는 담화를 기대한다. 역할은 화법 참여자들의 소통의 범위를 한정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주고받는 말들을 해석하고 의미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안내자가 된다. 그러므로 화법에서 참여자의 관계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주어진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 그 다음 문장에 저는 밑줄을 쳐놨어요. 두 문장 밑줄을 쳤는데요. 화법의 의미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참여자들만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소통되는 메시지에 등장하는 대상이나 인물 또한 의미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뒤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처남은 왜 그래? 라는 표현에서는 남편과 아내와 처남의 관계가 의미의 구성에 관여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지 않다 하더라도 관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넘기셔서 사회문화적 성격 보겠습니다. 자, 사회문화적 성격이란 말 문화의 전통, 연령, 성별, 세대, 사회적 계층 등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라 소통 방식이 달리 형성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화법은 삶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한 집단의 삶의 유사성이나 동질성은 그 집단의 화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그 집단의 언어 문화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이 화법 교육론 이전에 굉장히 히트를 쳤었던 개론서가 뭐였냐면은 이창덕 교수님이 쓰셨던 삼거화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생각은 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랑 딱 묶여 있다. 삶과 딱 직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성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시는 거죠.
그 아래 보시면 이리 와봐.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알겠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곳에 가야 하지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합가체를 쓰느냐 아니면 이제 어를 쓰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번 교사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말투다. 그렇죠. 선생님들이 이런 말투를 쓰시게 될 거예요. 화가 나면 1번처럼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2번 같은 거는 위쪽 줄은 1번은 교사들한테 하는 거고 2번은 군대식 말투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단. 사회적 차이에 의해서만 말문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도 말문화가 생성되고 계승된다. 화법은 과거에서 시작해 미래로 계속된다. 민족이나 국가라는 집단의 현재 화법은 과거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화법은 미래 화법의 기반이 된다. 전통적인 말 문화는 담화 행위의 방식, 즉 언어적 소통의 방식과 비언어적 소통의 방식에도 반영되어 있다. 여기는 이제 밑줄을 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 안에 사회문화적인 것이 비언어 안에 들어간다. 언어 안에도 들어가지만 비언어 안에도 들어갑니다. 우리 말 문화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보다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에 더 가치를 두었다. 우리 말 문화에서 말을 잘 듣는다라는 표현은 언어적 메시지의 이해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그대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제 언행일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을 삼가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였다. 기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속담은 말을 잘 꾸려서 잘하라는 의미보다 천냥빚을 갚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일도 말 한마디로 해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다음 이제 밑줄 치겠습니다. 말 문화의 전통은 담화의 구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말에서는 처음 만나 인사를 할 때 상대의 이름과 고향 그리고 나이를 묻는다. 또 사회적 인사말에서도 우리 삶의 양식이 배어 있다. 근데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사는 것처럼 나이 묻고 직업 묻고 어디서 나왔는지 뭐 집은 몇 평인지 뭐 이런 거 물으면 또 몹시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거를 묻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나이를 알아야 얘랑 내가 이제 형 동생인지 아니면 친구인지 이런 것들을 빨리 알아내서 관계를 빨리 맺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고 어차피 다 반말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배우기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다? 높임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본인들한테는 구주, 우주 뭐 요거 정도밖에 없지, 뭐 sir 이 정도밖에 없지, 뭐 크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뭘 반영한다? 우리의 사회 문화적 성격을 반영을 한다. 네, 화법의 유형은 선생님들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나누는 거는 시험에 나오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사과 방송을 찍어야 되니까. 그런데 안 나올 거예요. 실제로 정말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 대중화법이냐 일상화법이냐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얘는 알리시면 돼요. 자, 화법의 요소 보겠습니다. 자, 화법은 크게 뭐와 뭐와 뭐로 구성이 된다. 화자, 청자, 메시지, 맥락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듣기와 말하기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또 동시적으로 작동하면서 담화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화자와 청자 볼게요. 화자는 담화 상황에서 발신자를, 청자는 수신자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어 의사소통 상황에서 화자는 일방적으로 신호를 보내기만 하고 청자는 일방적으로 신호를 받아들이기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요게 서로 그 역할이 계속 교대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순서 교대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떠올려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청자 또한 중요하다. 이게 여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메시지로 넘어갈게요. 왜냐면은 지금 요 내용이 나중에 오늘 어디까지 읽을 거냐면 참여자 인식을 읽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참여자에 들어가는 게 화자랑 청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훨씬 더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항상 개론서를 이렇게 시작할 때 앞부분만 너덜너덜하잖아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를 확 건너뛰시고 어디부터 읽어야 된다? 참여자 인식을 좀 중요하게 읽어야 된다. 자, 메시지는 중요합니다. 메시지 볼게요. 합법에서 의사소통은 크게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나뉜다. 자, 언어적 동그라미, 비언어적 동그라미. 언어적 의사소통은 음성 언어를 매체로 하는 반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 화법의 성격에서 보듯이 화법을 통해 소통되는 메시지는 언어적 메시지 외에 화법 참여자들의 정체성과 서로 간의 관계와 관련된 메시지도 포함된다. 그 다음 문장에 저는 밑줄을 쳤어요. 언어적 메시지는 언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 정보를 담은 메시지이고 관계적 메시지는 담화 참여자들 상호 간의 인식, 자아기념,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등이 담겨있는 메시지이다. 그래서 이제 언어적 메시지랑 관계적 메시지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모르시면은 혹시나 기입형이 나왔을 때 이거를 못 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말에는 이런 메시지들이 동시에 담겨 있지만 화자의 의도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특정 메시지가 강조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동일한 언어 메시지가 비언어적 요소에 의해 언어 메시지 중심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관계 메시지 중심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자, 굵은 표시는 강세래요. 한번 읽어보면은 어디 가니? 이렇게 하면은 어디 가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어디 가니?
이렇게 하면은 네 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강세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맥락 나와 있어요. 화법은 구체적이고 일정한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전개되는 의미 구성 행위이다. 상황 맥락 동그라미 하시고 사회문화적 맥락 동그라미 하셔야 되는데 상황 맥락 위에는 시공간적 상황이라고 쓰셔야 돼요. 시공간적 상황이라고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요 용어를 아예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머릿속에서 맥락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막 생각을 해요. 시공간적 맥락,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그다음 환경 맥락,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떠올리시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써먹는 맥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 요 정도밖에 없고 만약에 이 용어를 바꿔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은 상황 맥락은 시공간적 맥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회문화적 맥락은 보통 역사적 맥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용어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기본 용어는 뭐다?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게 시험 날에 안 떠오른다라고 한다면 시공간적 맥락과 역사적 맥락을 쓸 수는 있는데 정답으로 인정이 될 확률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용어로 기억을 하시고 그 용어로 작성을 하셔야 된다. 상황 맥락은 화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시간과 공간적 상황을 의미한다. 가족과 식탁에서 이야기할 때와 교실에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때 그 내용과 표현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가 항상 꿈과 희망을 얻는 출판사가 이 영락과 사평이에요. 굉장히 많은 자본이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내용과 표현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거슨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산 판이 오타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서 이 정도로 영락이 돈을 많이 쓰는데 오타가 날 정도면 나는 오타가 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꿈과 희망을 항상 얻고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읽는데 조금 걸리네요. 같은 말일지라도 어떤 상황 맥락에서 행해지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고 영향력이 달라지기도 한다. 수업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장면에서 5분 남았네 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가 수업이 흥미로워 지속되기를 원하는 장면에서 5분 남았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와 같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랑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은 자 둘이 친구입니다. 요거 이제 기출문제나 아니면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건데 둘이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술자리에서는 에이 병철아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한 명은 부장이고 한 명은 대리인 거예요.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박 부장님 이렇게 하면서 뭐뭐 하셨습니까? 그러면 김 대리 그거 좀 처리해 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반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에 의존을 하느냐? 관계라고 하는 어떤 상황을 고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맥락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시공간적 맥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요 상황 맥락 안에서는 뭐 둘 사이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사회문화적 맥락과 걸쳐 있는 거죠.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공간적 맥락이 상황 맥락과 동일하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워야 되는 용어는 뭐다?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이다. 상황 맥락이 미시적 개념의 장면이라면 사회적 문화적 맥락은 맥락을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화법의 의미 구성 행위는 개인 차원을 넘어 언어 공동체까지로 그 규모가 확대되는데 담화 공동체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형성된 그들 나름의 고유한 규범과 관습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역사적 상황, 문화적 전통,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 등이 포함된 사회문화적 맥락이 작용한다. 상황 맥락은 거기 저는 밑줄을 쳐놨는데요. 상황 맥락은 쉽게 변하며 개별적이지만 사회문화적 맥락은 오랜 동안의 시간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쉽게 변하지 않으며 집단적이다. 여기만 밑줄을 쳐놨어요. 예컨대 미국인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본인의 성격이나 취미 등을 앞세워 이야기하는 반면 한국인들은 자신의 고향, 출신, 학교, 가문 등 관계망을 앞세운다.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담화 관습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거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장 넘어가 볼까요? 의미 수용 과정에서의 듣기입니다. 의미 수용 과정에서의 듣기. 1교시는 어디서 마칠 거냐면 요 의미 수용 과정으로서의 듣기 요 보시면은 수용과 생산 과정으로서의 화법 요거까지는 읽고 끝을 낼 거예요. 자, 의미 수용 과정으로서의 듣기 보겠습니다. 뭐 그런 게 듣기래요. 어디부터 읽으셔야 되냐면 38페이지부터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가의 선택적 지각 과정으로서의 듣기인데 요 부분을 국어교육에 의해서 상당히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가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hear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소리 전파를 받아들이는 거고 listen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집중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고 근데 understanding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해 차원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살짝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살짝 읽으시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읽어야 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공감적 읽기 얘네를 정말 잘 읽어놔야 되고 얘네는 출제 지뢰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어디가 지뢰냐? 공감적 듣기가 제일 중요하다. 공감적 듣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선생님들 요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듣기와 읽기가
이해라는 단계, 수용이라는 단계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둘이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에서도 사실적 이해, 그 다음에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얘네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배운 내용과 여기서 배운 내용을 종합을 해가지고 양쪽에 다 갖다 쓰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각각 외우고 있으시면은 머리에 각각의 어떤 칸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를 한 칸에 집어 넣으면은 그 서랍이 적어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거를 합치셔서 보셔야 됩니다. 자, 추론적 듣기 옆에는 뭐라고 쓰실 거냐면은 협력의 원리라고 써두시고 161페이지부터 164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부터 164페이지. 그러니까 다른 원리들은 제가 다음 주로 밀 거예요. 다음 주로 밀 건데 추론적 듣기는 반드시 뭐랑 같이 봐야 되느냐? 협력의 원리랑 같이 봐야 됩니다. 협력의 원리랑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다. 자, 추론적 듣기. 듣기의 유형이에요. 여기부터는 조금 중요하죠. 유형에서 이제 중요한 순서도를 따지자면은 공감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판과 추론이 비슷하다. 그런데 출제 확률상으로는 추론과 비판 중에서는 비판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론적 듣기 볼게요. 추론적 듣기란 언어적 표현은 물론이고 언어적 요소에 덧붙여서 의미를 전달하는 준언어적 표현과 몸짓 언어 등의 비언어적 표현을 단서로 활용하여 그 표현의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면서 듣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선생님들께서 이제 추론적 듣기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추론적 듣기인데 무엇을 단서로 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단서로 하느냐라고 하면은 언어적 표현이 뭐가 된다. 우리가 언어적 표현도 없는데 뭐를 추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언어적 표현이 뭐가 돼야 되냐면 기본 단서가 되는 거예요. 얘가 기본 단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준언어적 표현. 준언어와 비언어 표현이 보조수단이 되는 거죠. 보조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뭐다? 단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를 추론해내야 되느냐? 그 뒤에 나와 있죠? 함축적 의미라고 되어 있어요. 함축적 의미. 그런데 이제 요게 독서로 넘어가면은 추론적 이해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독서에서는 요게 조금 달라집니다. 뭐냐면 무엇을 단서로 하느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읽는 사람의 배경 지식과 그 다음에 문맥, 그죠? 글 내적 정보와 글 외적 정보를 활용하여 뭐를 추론하라고 되어 있냐면 생략된 내용과 필자의 의도를 추론해야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 합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추론적 읽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뭘 떠올려야 된다. 무엇이 단서가 되며 그 다음에 무엇을 결과로 도출해낼 것인가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선생님들이 외워두셔야 돼요.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의 함축된 의미나 화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이제 나오죠. 함축된 의미와 뭐까지 파악을 해야 된다. 함축된 의미와 무엇을 파악해야 된다. 화자의 의도. 두 번째 이제 나오는 거죠. 화자의 의도까지 파악을 해야 된다. 화자의 의도까지 파악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그러니까 함축된 의미 안에 뭐를 포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화자의 의도를 포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넘어오면서는 이거를 분리를 시킨 거죠. 두 개를 분리시켜서 알아두시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온 마음과 정신에 집중해서 듣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들은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정보를 특정 구조로 조직화하여 발화된 의미를 해석하기도 하고 미처 언급되지 않은 가정이나 관련 내용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추론적 듣기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어떤 방식으로 의미를 구성해 가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뭘 봐야 된다라는 거냐면은 이해가 잘 안 되실까 봐 선생님들 거기에 설명을 더 적어두시면은 좀 좋기는 해요. 설명을 적어두시면 좋은데 어떤 걸 적어두시면 좋냐면은 요게 이제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알면 좋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문화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문화냐? 아니 제가 주변에 충청도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그런데 몹시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제가 거의 서울말을 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게 저희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맛있냐 이러면은 진짜 맛없다. 이러면 진짜 맛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충청도 사람이랑 대화를 해봤더니 이게 맛있냐 했더니 여기는 물이 맛집이요. 그런 거. 그래서 물이 맛있으니까 뭐 여기 뭐
방금 찌개 먹고 있었는데 그게 맛있다는 건가? 계속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맛있다는 건지 맛이 없다는 건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서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게 아래쪽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의사소통 참여자의 소통 방식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협력적인지 대립적인지 정보 중심적인지 관계 중심적인지 이거는 뭐냐면 T와 F의 대화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사람의 성향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어떤 특성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내야 된다. 자, 뒤로 넘어오시면 비판적 듣기가 나와 있지만 우리는 어디를 갈 것이다? 161페이지를 볼 것이다. 161을 볼게요. 대화의 원리 되어 있는데 대화의 원리에는 굉장히 많은 원리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뭘 볼 것이다? 협력의 원리는 여기서 치고 간다. 자, 사람들이 원활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까닭은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묵시적으로 작용하는 대화의 원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화 원리를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 시도되어 왔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대표적인 업적으로 그라이스의 협력의 원리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선생님들 뒤에 보시면은 협력의 원리에 뭐가 있냐면은 넘겨보시면 양의 경률, 질의 경률, 관련성의 경률, 태도의 경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면은 대화가 협력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었어요. 원래 그라이스가 연구를 했던 것은 방향성이 반대입니다. 뭐냐면은 둘이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아니 이것들이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이 사태를 규명을 해야 되겠다. 그걸 이제 뭐라고 했냐면 대화 함축이라고 규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전혀 이게 협력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요 사이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다. 협력과 상호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 그래서 대화 함축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긋난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것은 뭐냐라고 해서 네 가지를 도출한 게 질의 경률, 양의 경률, 관련성의 경률, 태도의 경률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대화 함축이 일어나는 것을 뭐만 좀 알고 있으세요? 관련성의 경률을 어기는 것만 좀 예를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경률들도 어길 경우에 대화 함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선생님들이 다 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162페이지에 보시면 양의 경률 나와 있죠. 지금 주고받는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해라. 근데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가 부족할 때만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정보가 너무 많을 때도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얘랑 학교에서 집을 같이 가고 싶어. 얘가 오늘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너 집이 어디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8은하계 지구행성 서울, 대한민국, 서울 이러면서 갑자기 막 엄청 큰 데서부터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를 느껴야 되냐면 얘가 나랑 집에 가기가 싫나? 같이 가기 싫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본인의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면 그렇게 말하면 돼야 한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정확하게 딱 원하는 말만.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 반명 아파트에 사는 학생이 많다. 근데 나도 반명 살아요. 근데 얘가 너 집이 어디니? 이렇게 물었을 때 내 아파트 단지만 말하면 같은 방향인지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나 반명 아파트 살아. 진짜? 나도 몇 동? 이렇게 이제 갈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딱 필요한 정보만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얘랑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얘랑 같이 가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해주는 게 좋다? 제8은한계부터 시작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별로 가기 싫다라고 하는 의도를 은연중에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질의 경률입니다. 질의 경률은 선생님들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진실성입니다. 진실성. 162페이지예요. 진실성입니다. 기억을 하세요. 진실성. 왜냐하면 이 질의 경률을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질의 경률입니다. 질의 경률은 진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도가 진실한가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국어 시간에 숙제가 뭐야? 근데 내가 모르면서 그거 어디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질의 경률을 어긴 거예요. 내가 얘를 엿먹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다 알아요. 나 해봤어. 근데 오늘 국어 숙제 어디야? 라고 했는데 나 모르겠는데? 이래도 질의 경률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하거나 모르고 있는데 안다고 하거나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거나 이 모든 게 진실성을 어겼기 때문에 질의 경률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 경률을 판단을 하려면 항상 앞에 뭐가 좀 나와야 되냐면 괄호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답변 이런 식으로 괄호가 좀 나와야 질의 경률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관련성의 경우는 선생님들이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휴가를 어디로 갈까? 그랬더니 프로젝트 과제가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휴가 얘기했는데 그럼 이제 뭐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좀 시간이 안 돼서 휴가를 못 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태도의 경률은 모호한 표현을 피하라는 거예요. 명료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모호한 표현을 피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말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저녁 뭐 먹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저녁을 먹기 싫은 게 아니거든. 저녁을 되게 먹고 싶은 상황인데 지금 땡기는 건 또 짬뽕 같은 게 좀 땡기기는 해. 그런데 아까 부장님이 또 우리한테 일을 시킨 게 있단 말이지. 그런데 야 짜장면 좀 맛있지 않겠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막 이상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먹자는 거야. 먹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렇게 답답해지죠. 모호하게 장황하게 얘기할 경우에는 태도의 경륜을 어겼다.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요. 태도의 경륜은. 표현 방식. 그래서 태도의 경륜 옆에는 표현 방식이라고 써두셔야 된다. 참고로 오늘 복습시험에 요거 4개의 예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무슨 경륜을 어겼는지 판단을 하시면서 예시를 좀 더 보시면 돼요.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것과 관련된 얘기가 오른쪽에 쭉 나와 있어요. 자, 맨 밑에 163페이지 맨 밑에 문단 볼게요. 다음에 엄마와 아들의 대화는 표면적인 의미로만 본다면 관련성의 경륜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들은 엄마에게 좀 쉬고 싶다는 말로 사실 시험을 잘 못 봐서 속상하니 자기를 좀 가만히 놔두라는 강력한 요청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으로써 실제로는 대화의 결속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협력과 상호성, 결속성이 핵심입니다. 협력의 원리는. 아들아, 오늘 시험 잘 봤니? 엄마, 나 좀 쉬고 싶어요. 지금 시험 얘기를 안 하고 쉬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달을 했죠.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시험을 좀 못 쳤다. 이런 얘기를 은연중에 전달을 하는 거다. 이와 같이 대화 함축은 발화 내용의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 화자가 어떤 의도를 암시하거나 함의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의미 해석이 이루어지게 한다. 즉, 대화 참여자들이 대화의 경륜을 의도적으로 위배함으로써 의도한 발화 내용이 오히려 더 명확하고 강력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떤 면에서 대화를 움직이는 진짜 힘은 각 문장의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함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함축적인 의미란, 자 여기 나와 있죠. 함축적인 의미란 무엇인가? 대화 상황, 앞뒤 맥락, 이야기 전체의 배경적 지식, 상대방에 대한 축적된 지식, 정도 등의 재변 요인이 모두 작용해서 표현되고 전달되는 것이다. 결국 그라이스는 협력의 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으로 제시한 것이라기보다 경륜의 고의적 위반을 통한 대화 함축을 설명하면서 이런 요 용어도 외워두셔야 돼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된다? 대화 함축이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관련성의 경륜을 어겨서 이런 어떤 추론적 듣기가 일어나는 이 현상을 말하라고 한다면은 이 현상.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 듣기의 방법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뭐라고 응답을 하셔야 되고 추론적 듣기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발생한 현상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다른 의미예요. 그러면 현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대화 함축이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대화의 원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협력의 원리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일반화시켜 쓸 것이냐 더 구체적으로 쓸 것이냐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들은 뭐라고 쓰겠어요? 대화의 원리 중에서 관련성의 경륜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럼 핵심어인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화의 원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맞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요구하는지를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거를 알고서 정확한 답을 쓰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그 용어를 외우고 있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외워달라라고 한 용어는 정말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혹시나 저랑 7, 8월, 90, 11월까지 가실 거다라고 한다면은 그 용어로 정확하게 답했느냐 아니냐가 정답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어로 외워주셔야 돼요. 요컨대 협력의 원리는 대화 참여자가 협력하고 있다는 가정을 유지함으로써 의미의 추론을 통한 대화 전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협력의 원리고요. 다시 40페이지로 오겠습니다. 자, 비판적 듣기입니다. 비판적 듣기. 두 번째, 비판적 듣기. 비판적 듣기에서는 비판적 듣기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뭐를 기억하셔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판단 준거예요. 꼭 외우셔야 되는 것은 판단 준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엄청 많은 준거들이 존재를 해요. 뭐 적절성이라든지 뭐 완결성이라든지 뭐 엄청 많은 준거가 존재하지만 우리 시험용으로 써먹는 준거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이에요.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인데 작년 2차에서 이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을 버리고 뭐냐면은 주어진 자료에 나와 있는 판단 준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수업 시연을 해라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판단 준거가 달리 나와 있지만 1차에서는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요거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각각 2가지씩 의미를 선생님들이 외우고 있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을 아는 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를 정의 내릴 수 있는 차원까지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서술형에서 타당성을 정의내려 봐라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관련성이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뒷받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장과 근거의 관계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냐. 그러니까 얘는 아예 관련성이 있느냐. 첫 번째는 관련성이 있느냐 얘기고, 두 번째는 뭐다? 둘의 관계가 합리적이냐의 문제예요. 차이가 있죠. 관계는 있는데 이게 잘못된 근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조는 하얗기 때문에 백조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항상 나오는 예시죠. 오스트레일리아에 뭐 흑조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둘의 관계가 과연 논리적이냐, 이걸 따지는 문제가 타당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신뢰성은 뭐냐면은 신뢰성은 외우셔야 되는 단어 출처입니다. 출처. 그래서 첫 번째, 출처가 제시되어 있느냐. 아예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시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첫 번째 판단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제시되어 있다면 신뢰할 만한가. 요거는 이제 뭐랑 관련이 될 수가 있냐면 주제 관련성이나 아니면은 저자의 공신력,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출처가 제시되어 있느냐, 두 번째는 이제 주제 관련성과 공신력을 따져가지고 이게 믿을 만한가. 이렇게. 항상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을 제일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 그 다음에 신뢰성이에요. 근데 공정성과 타당성을 어려워하는 차원이 약간 다릅니다. 뭐냐면 공정성은 아예 몰라서 힘들어하는 거고, 타당성은 내가 뭔지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정의내지를 못해서 힘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둘 다 틀리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자, 공정성은 첫 번째 뭐냐? 정보에 사용한 정보의 과장, 축소, 왜곡 여부를 판단하는 것. 사용한 정보의 과장, 축소, 왜곡 여부를 판단하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관점의 편향성. 얘를 따져야 된다. 이렇게 둘둘둘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이라는 용어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의 내릴 수가 있어야 한다. 요 내용이 지금 거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비판적 듣기란 청자 자신의 입장이나 관점을 견지하면서, 자, 밑줄 칩니다. 청자 자신의 입장이나 관점을 견지, 밑줄을 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일단은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판단을 다 내린 다음에 바꿀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단순히 들은 정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적인 재검토 과정을 거쳐서 상대방의 입장이나 견해에 대하여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듣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논쟁적인 대화를 할 때 듣는 내용이 사실인지, 화자의 추론인지, 가정인지, 의견인지를 가려서 비판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비판적이란 말은 무조건 상대의 말을 부정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들은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대해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듣는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비판적 듣기는 뭐랑 딱 붙어가지고 잘 출제가 되냐면은 토론입니다. 주로 토론이랑 관련시켜서 물어봐요. 그리고 토론에서 만약에 안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협상이나 연설이랑도 엮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설득적 말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를 가져오기 때문에, 근거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을 따져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내용의 신뢰성이란 정보나 자료의 출처가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출처가 불확실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 또는 인정할 수 없는 권위에 기대어 어떤 말을 인용했을 경우 그 내용은 신뢰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근데 이제 제가 제시한 거는 출처가 제시되어 있느냐 없느냐 또 따져야 된다. 또한 내용의 타당성이란 그 말이 전후 맥락에서 자료나 근거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합리적인지, 현실이나 삶의 이치에 부합되는지 등을 따짐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내용의 공정성이란 말의 내용이나 주장이 공평하고 정의로운가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린 추가를 하나 더 적어드렸죠. 정보의 과장, 축소, 왜곡까지 따져야 된다. 이렇게 비판적 듣기 방법은 논의되고 있는 내용의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서 메시지 이면에 함축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합리적인 과정을 강조함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성급한 판단이나 왜곡된 이해를 피하고 보다 신중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얘가 지금 앞으로도 출제가 더 많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이거 매체 때문이에요. 매체가 들어오면서 가짜뉴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결국에는 선생님들이 이 1차 시험을 치고 2차에 합격을 하고 그런 다음에 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교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애들한테 뭘 가르칠 것이냐 했었을 때 교사가 비판적 듣기의 개념조차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물어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매체 때문에. 자, 공감적 듣기입니다. 가장 큰 덩어리가 되겠죠. 가장 큰 덩어리고 이게 애매모호해서 그렇지 사실은 외워야 될 건 정확해요. 공감적 듣기.
외워야 할 것은 몹시 정확하다. 공감적 듣기는 선생님들이 반드시 뭐를 하셔야 되냐면 구분을 하실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방법의 명칭을 정확하게 외워두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어떻게 나누냐? 소극적 들어주기, 그 다음에 적극적 들어주기가 존재하죠. 소극적 들어주기와 적극적 들어주기가 존재하는데, 소극적 들어주기에는 집중하기와 격려하기가 존재하고, 적극적 들어주기에는 재진술 또는 요약하기, 반영하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출제 확률상으로 따져보면은 요 격려하기랑 반영하기가 출제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따져보자면 얘네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좀 출제가 될 확률이 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공감적 듣기란 내 입장에서 상대방의 말을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입하여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려는 데 목적을 두는 너 중심 듣기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비판적 듣기는 자신의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라고 했다면은 여기서는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면 안 돼요. 오로지 누구에게 공감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일단 일체의 판단을 유보하고, 이 표현도 되게 핵심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일체의 판단을 유보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보통 공감적 듣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판단을 아예 하면 안 돼요. 상대방 관점에서 자신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공감적 듣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신뢰감을 갖도록 해준다. 공감적 듣기의 핵심은 자신의 견해를 개입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들어주기에 있다. 들어주기에는 소극적 들어주기와 적극적 들어주기가 있는데, 소극적 들어주기는 말하는 상대에게 주목하는 집중하기와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명하면서 화자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화맥을 조절해주는 격려하기 기술이 중심축을 이룬다. 격려하기 기술은 고개를 끄덕여주거나 다음과 같은 공감적 듣기의 표지들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격려하기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언어적 표현이 존재해요.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소극적 들어주기가 언어적 표현이 없다라고 해버리면은 틀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의 언어적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오로지 무엇의 목적을 갖느냐? 화맥 조절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화맥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상대가 더 많이 말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랑 얘기할 때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조금 말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엔 좀 기다려주죠.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이 침묵이 좀 오래돼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은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이제 뭐를 얘기하겠다라고 했던 것보다는 상대방이 그 다음을 한번 힌트로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누가 얘기를 막 하다가 점원이 음식 나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내려놓죠. 그러면 갑자기 대화가 뚝 끊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점원이 가고 나서 이제 뭐라 그래요? 아까 하던 얘기 맞아 해봐. 이렇게 하는 것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화맥 조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격려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격려하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요렇게 언어적 표현 없다 생각하면 틀린다 안 틀린다? 틀린다. 이에 비해 적극적 들어주기는 청자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화자의 말을 정리하여 재진술하는 요약하기와 감정을 반영해주는 반영하기를 통해서 화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적극적 들어주기의 핵심이 뭐다? 화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두 가지가 중요한데 적극적 들어주기에서는 첫 번째는 뭐다? 첫 번째는 화자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화자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의 문제를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얘가 먼저여서 이렇게 되겠죠. 자신의 입장만 견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으로 관찰할 수 있게 만들면 뭐를 가지고 오겠어요? 문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오겠죠. 자기 스스로. 근데 뭐 하면 안 된다. 그 대안을 그냥 얘기를 해주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얘기할 수 있게, 자기 입으로 얘기할 수 있게 계속 단서를 주는 건 가능하지만 이거를 아예 자기가 얘기해버린다. 이건 안 된다. 아들, 엄마 오늘 학원 안 가면 안 돼요? 엄마, 우리 아들이 몸이 안 좋은 모양이구나. 지금 몸이 안 좋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상태, 정서, 감정, 그죠? 생각 이런 걸 반영을 해서 얘기를 해준 거죠.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학원에 안 가면 좋겠어요. 숙제도 안 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위의 대화 상황에서 엄마는 일체의 판단을 유보한 채 감정이입을 통해서 아들의 마음 상태에 대한 추측을 한 뒤 이 추측을 언어적으로 재진술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엄마의 반응은 일단 아들에게 반발이나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해준다. 공감적 듣기는 이와 같이 화자가 말한 메시지를 자신이 이해한 자신의 말로 재진술하거나 화자의 말을 반복하여 확인하는 정도의 언어적 반응만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게 해주는 훌륭한 대화법이라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엄마가 만약에 엄마 오늘 학원 안 가면 안 돼요? 이랬을 때 왜?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뭘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런지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의 왜는 사실은 화맥 조절에 해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격려를 한다에 조금 더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칼같이 분류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왜냐하면 왜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보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격려하기의 의도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하며 읽기, 공감적 듣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선생님들 어디를 펼쳐보시면 좋겠냐면은 사회평론 아카데미 책에서 사회평론에서 53페이지입니다. 제가 소제목을 알려드릴게요. 이전에 어떤 버전을 가지고 있으실까봐 공감적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공감적 대화 부분이 나와 있죠. 자, 공감적 듣기의 개념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냐면요. 53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53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파란색으로 써드릴게요. 사회평론 아카데미 53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공감적 듣기입니다. 자, 공감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기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감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empathy, 그리스어 empathetia 이런 걸 우리가 알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볼 거냐면 55페이지부터 볼 겁니다. 55페이지. 공감적 듣기의 의미. 공감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고요. 공감적 듣기의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공감적 듣기는 무엇일까? 이 사람들이 공감적 화법을 감정과 사고에 있어 대화 참여자는 마치 자신의 세계처럼 느끼며 참여자는 마치 자신의 세계처럼 느끼며 다른 사람의 세계를 재해석하고 다른 사람의 판단 준거에 따라 그 사람의 감정과 사고를 동일시하며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거울이 되어 다른 사람의 감정과 사고를 복제해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며 공감적 듣기를 첫 번째, 다른 사람의 경험 세계에 관심 갖기. 이거 동그라미 1 같은 거 안 치셔도 돼요. 이 용어로 안 나옵니다. 시험은 우리 중심. 소극적 들어주기랑 적극적 들어주기만 보시면 돼요. 지금 약간 배경 지식이어서 읽어만 드리는 거예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서 감정과 내용 인식하기, 그다음에 행동적 피드백과 함께하기 3가지로 구분하여 정해야 했다. 공감적 듣기란 일반적인 의미의 경청과는 다르다. 강의 시간에 학생들이 강의 내용에 집중하여 듣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공감적 듣기와 차별점을 인식할 수 있다. 상대의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여 듣더라도 자신의 판단으로 기억할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 도움이 되는 정보와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 동의하는 정보와 동의하지 않는 정보들을 선별하고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고 나의 장기 기억과 연결하는 인지적 처리 과정이 총동원되는 듣기 행위는 강의를 들을 때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공감의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면 공감적 듣기라 할 수 없다. 그 다음부터 문단 끝까지 밑줄을 치긴 했는데요. 공감적 듣기란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상대의 생각을 이해하고 상대의 감정을 공유하며 내가 마치 상대인 것처럼 듣고 이에 대해 적절한 공감의 반응을 하는 상호작용의 과정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듣기 행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듣기로 간주하거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살짝 건너뛰고 읽으셔도 되겠죠. 어디부터 읽을 거냐면 58페이지입니다. 공감적 듣기의 효능이에요. 공감적 듣기는 원활한 메시지의 소통뿐만 아니라 원활한 메시지의 소통 이게 언어적 목적입니다. 선생님들 언어적 목적. 그다음 정서적 측면과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긍정적 기능, 관계적 목적이 되는 거죠. 즉 공감적 듣기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 목적과 관계적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데 어느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느냐? 관계적 목적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듣기의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째, 상대의 마음을 문을 열게 한다. 둘째, 화자로 하여금 인간적 가치에 대한 존중감을 느끼게 한다. 셋째, 둘 사이에 정서적 친밀감의 형성에 기여한다라고 좋은 말이 나와 있으니까 봐주시면 되겠죠. 자, 59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딱 이렇게 두 장 딱 잡으셔가지고 요게 가장 중요하다. 비폭력 대화는 다음에 볼 거예요. 이건 나전달법이어서 요건 다음에 볼 겁니다. 딱 요 두 장. 오늘 만약에 외워야겠다. 그러면 요거 두 장. 공감적 듣기는. 공감적 듣기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은 네 번째 줄부터 보시면은 소극적 차원과 적극적 차원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를 다시 집중하기, 격려하기와 요약하기, 반영하기로 나누어 다루고자 한다. 이때 자 밑줄 칩니다. 거기부터 끝까지 밑줄을 치시면 돼요. 소극적과 적극적의 변별점은 이게 이제 박지원 교수님이 쓴 책의 좋은 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 들어주기랑 적극적 들어주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은 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거죠. 청자가 의미 있는 내용을 담아 명시적인 언어로 피드백을 하는가의 여부이다. 그러니까 적극적 들어주기는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 의미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고 뭐를 사용을 해서 명시적인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소극적 들어주기의 격려하기는 명시적인 언어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어떤 명료한 의미가 없고 도움이 되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을 얘기해봐. 이게 대체 무슨 의미를 지니느냐. 도움이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 변별 지점이 뭐냐. 의미 있는 내용을 담아야 된다. 첫 번째는 의미 있는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다? 명시적인 언어적 표현이어야 한다. 물론 소극적 들어주기에서도 언어적 반응을 하지만 특정 정보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즉 적극적 들어주기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특정 정보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 계속 이야기해봐 등 대화의 흐름을 조절하거나 상대의 말하기를 촉진하는 단순한 기능을 한다. 자, 소극적 들어주기입니다. 집중하기는 정말 집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격려하기로 넘어갈게요. 60페이지입니다. 격려하기. 안중에서가 아니라 우리 시험에 안 나와서 살짝 건너뛸 수가 있어요. 자, 격려하기. 상대가 나의 말에 집중하고 있다고 느낀 화자는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격려하기다. 근데 뭐 만약에 집중하기가 시험에 나온다면은 그거는 가능해요. 뭐냐면은 상대방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계속 시계를 막 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한테 지도해야 될 듣기의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해봐라 라고 한다면 뭐를 지도해야 되겠습니까? 집중하기를 지도해야 되는 거야. 눈을 맞춰주는 거, 그 다음 몸을 앞으로 기울여주는 거, 그 다음 고개를 살짝 끄덕여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개 끄덕이면 또 어디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격려하기, 얘가 잘 듣고 있다, 여기에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나오는 거 뭐 몸을 기울이는 거, 그 다음에 눈 맞춰주는 거, 이게 집중하기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종종 화자가 이야기할 때 집중하여 듣지 않고 다음에 내가 할 말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다음에 우리는 종종 화자가 읽었고요. 공감적 듣기를 위해서는 다음에 내가 할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된다. 상대가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화맥을 조절할 때는 좀 더 이야기해봐, 계속 이야기해봐 같은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네 생각은 어떠니? 와 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자, 요게 지금 선생님들이 헷갈리는 지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생각은 어떠니? 라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촉진을 받아가지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뭐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요 적극적 들어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적극적 들어주기에 나오는 거는 재진술과 반영하기인 거거든요. 즉 누구의 말을 받아야 되느냐? 상대의 말을 받아야 돼요. 상대의 말 또는 정서를 받는 것으로 적극적 들어주기를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생각은 어떠니? 와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엄마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에 해당한다고 봐야 된다. 소극적 들어주기에 격려하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된다. 뭐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 개론서를 기준으로 할 때. 또는 상대의 말이 끊긴 휴지의 시간도 다급해하지 말고 침묵을 오래 견디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때 질문은 이해하지 못한 새로운 정보를 요구하거나 상대를 지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질문이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다음 적극적 들어주기 보겠습니다. 적극적 들어주기는 요약하기랑 반영하기가 있어요. 청자가 수동적인 입장에서 듣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구성하여 전달하는 측면이 강조된다. 적극적 들어주기는 청자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화자의 말을 요약하고 반영하여, 자, 요약 동그라미, 반영 동그라미, 화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적극적 들어주기를 할 때에는 공감적 듣기의 표지로 뭐뭐 하구나와 뭐뭐 네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들은 대화체에서 상대의 인지적 상태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아래의 표현들은 상대에 대해 말하면서도 화자의 관점으로 말하게 되므로 직접적인 표현이 아닌 간접적 표현이 되어 상대의 체면을 존중하고 부담을 경감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뭐뭐처럼 들리는구나, 뭐뭐처럼 들리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들었을 때 네가 지금 많이 화가 난 것처럼 들리네. 이러면 이제 반영하기가 된다라는 거죠. 자, 요약하기 보겠습니다. 요약하기는 말 그대로 화자의 말을 요약하여 재진술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은 적극적 들어주기의 재진술 요약하기는 상대의 말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와야 돼요. 상대의 말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되고 반영하기는 아까 봤듯이 뭐가 핵심이다? 정서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정서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요 반영하기가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사실 우리 개론서보다는 뭐를 보셔야 되냐면 교육학 개론서를 보셔야 돼요. 교육학 개론서의 상단 파트에 뭐가 나옵니까? 반영하기가 나오죠. 그때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 갈등 관계를 겪는 아들 사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젯밤 꿈에서 저는 노루를 싸버렸는데 사실 가서 봤더니 아버지의 시체였어요. 그랬더니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이 좀 많으신가 봐요 라고 상담자가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반영하기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루를 쌌는데 가봤더니 시체가 있어요 라는 장면만 서술을 했는데 그 안에서 뭐를 잡아낸 거예요? 분노, 화, 불만 이런 정서적인 걸 잡아내서 표현을 해주는 게 반영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약하기는 엄마 나 피곤하고 졸려요. 이랬더니 그래 우리 준석이가 피곤하고 졸리는구나 했더니 아들이 네 오늘은 운동을 해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건 이제 재진술이라는 거예요. 화자의 말을 그대로 재진술해주는 요약하기를 통해서 근데 그 다음에 효과가 중요합니다. 상대의 말을 분명하게 이해했음을 알릴 수 있고 화자의 현재 상태에 공감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듣고 있음을 드러내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반영하기는 화자가 한 말의 의미를 재구성해서 피드백해 주는 것이다. 화자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경우 요약하기와 같은 직접적 재진술이 가능하지만 상대가 장황하게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는 경우 직접적인 재진술이 불가능하다. 상대의 생각을 수용하고 상대의 현재 상태에 감정이입을 하여 그 다음에 상대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거울처럼 비춰줄 필요가 있다. 즉 지금 3단계가 나온 셈인데 뭐냐면은 수용과 감정이입과 반영인 거예요. 수용을 해준 다음에 감정이입을 한 다음에 이거를 반영을 해줘라. 내가 이해한 거를 반영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틀릴 경우에는 상대가 내가 공감받지 못했다라고 느낄 위험도 있기는 하지만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 내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성적인 차원에서는 화자가 스스로 문제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논리적인 의미를 반영한다. 정서적인 차원에서는 화자가 느끼는 불안과 초조함 등의 감정을 인지하고 이 감정 상태를 자신의 말로 풀어서 진술해준다. 엄마, 다음 주가 시험 기간인데 내일 꼭 치과에 가야 되나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치료보다 시험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구나. 네, 이번에는 시험 공부 제대로 하고 싶어요. 병원에는 다음 주에 가면 안 될까요? 위에 의해서 아들은 시험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치과를 방문하는 것을 꺼리는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엄마가 무슨 소리야? 지난주에 예약했어. 오늘 밤에 열심히 공부하고 내일은 치과에 가야지. 라고 말할 경우 아들은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 전혀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된다. 엄마는 그러한 두 번째 발화에 대한 아들의 세 번째 발화는 짜증, 체념, 분노의 감정이 담긴 말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즉 자신의 감정 상태를 토로하였을 때 명령, 충고, 훈계, 비난 등의 반응이 있을 경우 대화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공감적 듣기는 이를 방지하고 대화를 원활하게 하고 대인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페이지를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61이 아니라 62로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62까지 지금 공감적 듣기가 이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68을 펼쳐보시면 협력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셈이거든요.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대화 함축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68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68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비판적 듣기가 아니라 협력적 듣기, 추론적 듣기에 선생님들이 보완을 해놔야 되는 페이지고요. 요 부분은 그런데 나중에 대화의 원리 볼 때, 사평에서는 대화의 원리 볼 때 한 번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수용적 과정으로서의 듣기에 대해서 봤고요. 여기서 제가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저희가 지금 7분인 상황이거든요. 15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